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이고요.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예도는 지금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강좌 한 편을 엽니다. 긴 여행이 될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라고 하면 당연히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를 들죠. 그죠? 이것을 통하여 긴 여행을 이제 시작하겠는데 얼마나 길어질지 모를 정도야, 여러분. 예도가 지금까지 했던 대부분의 강좌는 니체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강좌를 또 따로 여는 거는 조금 길게 많은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도가 조금 길게 여행을 떠나려고 작정을 하고 이 강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1979년에 리오타르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건이라는 책을 내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가 확정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미 1870년 아니면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니체가 있었고요, 칼 막스가 있었고 프로이트가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나타나지만 프로이트는 이 세 사람에 대한, 독특하게도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은 이 세 사람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그죠? 데카르트, 칸트, 헤겔을 중심으로 나타난, 그죠? 물론 경험론에서도 로크나 휴미나 이런 철학자들이 있죠, 그죠? 이성 중심의 철학에 대한 반기를 들고 이 세 사람이 해체를 해버렸단 말이야. 이 세 사람을 우군으로 하여 프랑스에서 대거, 그죠?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들레즈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들레즈, 데리다, 레비나스, 락강, 줄리아 크리스테바, 이런 철학자들, 미셸 푸코, 그죠? 이런 철학자들이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를 우군으로 하여서 가끔은 비판적 고찰이겠죠, 이 세 사람도. 그러나 어쨌든 이 세 사람은 모더니즘 철학, 그러니까 이성 중심의 철학,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칸트, 헤겔은 또 다른 어떤 맛이 있어. 어쨌든 지적은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요런 이성 중심의 철학을 해체한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를 우군으로 하여, 그죠? 프랑스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에서 대거 나타난 1960년대 이후부터 나타난 데리다, 락강, 들레즈, 푸코, 폴 리ቄ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좀 다르지만 사실 이 중간에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이런 프랑스 철학자들을 위시하여 나타난 그런 철학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오늘날은 지적, 그 다음 지적은 주체를 인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까다로운 주체지만은 혁명적 주체를 인정하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날 프랑스에는 바디우와 랑시에르와 낭시가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 옆에 이제 지적이, 그죠? 활동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전체를 통틀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해. 사실은 리오타르가,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건을 쓰기 전에는 탈구조주의라 그랬어요. 포스트 구조주의라 그랬다고. 그 이유는 레비스트로스의 어떤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프로이트, 마르크스, 니체 이외에 독일에는 하이데거가 있었고요,
프랑스에는 소시르를 위주로 한 구조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요 중심점을 잘 알아야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이데거, 그게 후설과 이 하이데거가 훨씬 더 포스트 모던적이에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어쨌든 하이데거가 독일에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는 레비스트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후기 구조주의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두 개의 단어는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독특하게도 포스트 모더니즘은 과학과 같이 갑니다. 예를 들면 근대를 알리는 갈릴레오의 에프루시 무오베라고 하는, 지구는 여전히 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세를 향한 교회 중심의 세계관, 그죠? 지구가 중심이요, 인간이 중심이다, 하느님이 중심이다. 이 혁명적 선언 이후로부터 중세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죠? 물론 전통으로서의 어떤 인간학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연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때의 교회도 무너집니다. 이 선언은, 그죠? 지구는 여전히 돈다라는 이것은 지각변동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철학에서 그래도 가장 과학적인 철학자였다라고 한다면 고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어.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은 탁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근대는 갈릴레오의 이 선언 이후에 이제 데카르트 철학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숨밖에 모르죠. 아니요. 그의 철학을 뉴턴이 갖고 가서, 그죠? 뉴턴이 그 당시에는 영국인이건 모든 유럽인은 라틴어로 글을 썼어. 나투랄리스 프린키피아. 여기서 그 뉴턴 과학의 혁명이 나타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대에는 누가 있었어? 데카르트와 뉴턴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뉴턴에 대한 과학을 칸트가 또 독특하게 해석한 거야, 여러분. 여러분 다 알잖아, 그죠? 이 근대를 이루었던 거야. 이런 모든 사상가. 그러니까 철학은 언제나 과학과 함께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20세기가 들어오면서 막스 플랑크를 위시하여, 그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막스 플랑크를 위시하여, 막스 플랑크의 연력학,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보어의 코펜하겐 해석, 이걸 중심으로 거기에 대한 재해석을 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것들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이 가. 독특하게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막스 플랑크,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보어, 슈레딩거,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 이런 양자 역학이 나오기 이전에, 그죠? 관점주의를 이야기했어. 결국 양자 역학은, 그죠? 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도는 확신합니다. 이게 오늘날 보니까 불교 철학하고 맞아 들어가는 게 있어. 그죠? 맞아 들어가, 연기론하고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럽에는 이러한 과학들이 나타나면서, 그죠? 본다는 게 이제 문제가 돼. 보는 거. 관찰자의 입장. 포스트 모더니즘의 혁명은요, 그 이전에는 관찰자에 대해서 신경 안 썼어요. 주체와 객체 보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전부 다가 관찰자의 위치와 어떤 거 상관없이 대상은 그대로 측정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뉴턴도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물론 가정이었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뉴턴을 박살내기 시작하는데 뉴턴의 모든 게 다 박살난 게 아니에요, 결코. 양자역학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이게 보는 것과 관계되었다. 프로이트, 마르크스, 니체 중에서요, 니체는 이미 그죠. 여러분들 봐봐. 이미 그의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에서 보는 것을 이야기해. 여러분. 그런데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 보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보어나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미시세계로 들어가는 원자와 전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불확정성의 원리를 이야기하잖아. 미시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죠? 대상과 그 다음에 보는 자의 어떤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 주위를 도는 전자는 거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그걸 인정하고 공식을 만들어낸 게 불확정성의 원리 하이젠베르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학으로 보면 독특한 합니다. 이 니체는 천재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니체를 무슨 신은 죽었다 수준, 신은 죽었다 아니면 또 뭐야 뭐 루살로메 이런 수준으로 아는 자는요, 그게 하이데거도 무슨 존재와 시간에서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이데거라고 하는 이름을 꺼낼 때 대부분의 사람은 나치를 이야기해. 그 다음에 하이데거의 어떤 연애담을 이야기하다. 코미디예요, 이거는. 하이데거를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응? 뉴턴의 상대성 이론을 하이데거도 보는 걸 이야기해요. 하이데거 혁명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모든 건 해석이라는 거. 이건 니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양자 물리학도 해석이에요. 왜 해석이야?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 없어졌어. 물체의 움직임도 그죠?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관찰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보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다 해석이 돼버려요. 이걸 이러한 플랑크로부터 출발하는 양자 물리학이 나오기 이전에 니체가 살았단 말이야. 여러분 한번 봐봐. 생각을 해봐. 도덕의 계보학의 제3논문에서 얘도 강좌 다른 데도 있어. 이미 니체는 본다라는 게 뭐냐 이 얘기를 한다니까. 여러분 양자 물리학의 주제를 이야기해요. 본다는 게 뭐냐. 물론 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 물체, 빛의 속도, 가속도, 관성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니체는 이거예요. 물론 이거 칸트를 비판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게 독특한 일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니체는 인간은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있는 거야. 인간은 욕망을 갖고 있고 감정을 갖고 있고 여기 프로이트를 집어넣으면 무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감각적인 것에 지배를 받는다. 그게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환상인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지배를 받는 인간은 결코 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자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어떤 이게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나가? 대상의 물리력을 계산하는 거는 관찰자가 대상을 그대로 물리력을 계산해낼 수 없어. 대상을 관찰자도 변하지만은 관찰자에 따라서 대상도 변하는 거야. 그건 대상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야. 대상의 물리 에너지의 물리력의 어떤 계산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체가 그래서 해석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 해석이란 말을 물리학자들이 그대로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혁명은요, 이미 철학에서는 이미 1885년 도덕의 계보학이 나온 게, 근데 그 이전에 니체의 아주 많은 작품들에서 이러한 양자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 니체가. 여러분, 이거는 몰라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야, 전부 다 들레주도 그 다음에 데리다도, 이거 보니까 하이데거도 니체를 붙잡은 거예요. 왜? 이러한 양자물리학이 출발하기 이전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 조금 뒤에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도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본다라는 게 뭐예요? 존재와 시간의 혁명은 보는 인간의 거기에에 따라서 거기에의 특정 그 인간이 서 있는 현존재의 다자인 거기에에 따라서 사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존재 사건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여러분, 이거 완전, 그러니까 뭐 과학하고 같이 가는, 존재와 시간이 괜히 뜬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혁명은 철학에서의 혁명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뉴턴의 과학을 박살내고 나온 막스 플랑크,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난 거죠. 아인슈타인과 보어와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와 그 뒤에 계속 나타나잖아. 그 물리학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거예요. 이 혁명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철학이 이거랑 같이 안 가면요, 철학은 똥이 됐어. 오늘날 신학같이 뒤따라가야 돼요, 맨날. 그런데 이 물리학의 변화와 같이 가면서 이걸 인간학의 관점에서 문화를 해석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물리학자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정도의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이데거가 뭐 존재와 시간을 왜, 코미디인 거지. 그러니까 바디우가 존재와 사건에서 하이데거를 또다시 변형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철학은 과학과 함께 가지 않았다 그러면 벌써 도태됐어, 여러분. 갈릴레오 이후에 신학이 맨날 뒷북치면서 뒤따라가잖아, 그죠? 가치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상대성 이론과 관찰자와 대상을 나누고 절대 시공간을 인정하지 않는 이 부분은 상대성 이론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데리다와 니체는 오히려 대상과 주체를 분리시킬 필요가 없는, 그죠? 불확정성의 원리, 미시세계로 볼 때는, 관찰자와 대상의, 양쪽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죠? 상대성 이론과 조금 달라, 요 부분은 오히려, 둘레즈의 철학도 그래요. 오히려 보어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랑 같이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이데거도 그래요. 굳이 구분하자 그러면 그렇다고. 이미 혁명이 일어난 거야, 철학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니체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과학과 철학은 같이 갔고, 근데도 이미 뉴턴은 데카르트와 관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석으로서 칸트의 철학이 뉴턴의 과학을 서포트해주고 있었다고.
20세기로 들어오면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전에 혁명을 시작한 자는 니체였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야. 존재론 쪽으로 볼 때는요, 이미 니체의 힘의 의지라든지 이걸 재해석했던, 그죠? 들레지의 존재론 역시도 생성의 존재론이었던 거야. 이런 것들이 양자 물리학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전부 다가.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 거야. 독특하게도 니체의, 그죠? 니체의 1973년도에 나온, 출간된, 작품이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Die Philosophie im Tragischen Zeitalter der Griechen 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독특하게도 니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독일어에는 실제라는 개념이 영향을 미치다, 변화를 나타내는 실제 개념이라는 거야. 그런데 불어의 레알리테, 라틴어 개념이죠. 레알리테와 영어의 리얼리티라는 개념은 레스, 사물, 레알리스, 사실적인 것, 여기로부터 파생됐다는 거예요. 니체는 탁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설명만 갖고도 이 양자물리학의 혁명이 보호 이외에 독일어권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실제 개념 자체를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그렇지 않나요? 거기서 뭐라는지 알아? 니체가 실제라는 독일어 개념 안에는 영향을 미치고 움직이란다라는 뜻이 있다. 그런데 라틴어 계열에서는 순수 독일어거든. 비얼클리히카이트는 작동하다, 작용하다라는 뜻이라고. 작용하다라는 동사를 볼 때는 이게 이미 실제는 움직이는 거라는 거를 전제하고 있어요, 독일어권에서는. 라틴어 계열에서는 정지되어 있는 개념인 거야. 레스, 사물, 레알리스, 사실적인 거. 그렇잖아요. 근대적인 개념이라고. 73년도에 썼던 독일어에 대한 분석을 니체가, 그죠? 하는 거기에서도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은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니체 이후의 실제 개념은, 그죠? 갈로를 써서 써야 돼요, 오늘. 물리학자들은 다 실제론자겠지만, 이해가 되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는 당연히 니체입니다, 여러분. 니체, 칼 마르크스, 프로이트. 마르크스는 1818년 프로이센, 이거 독일이에요. 라인강 유역에, 트리어 지방에서 트리어시에서 유대인 가족이었고요. 그 다음에, 니체는 1844년도에, 작센주 레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1856년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모라비아 지방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태어났어요. 비엔나에서 일평생을 살다가 나중에 나치 때문에 영국으로 가지고. 세 사람 다 독일어권이에요. 물론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쪽에 살았어요. 그러나 독일 문화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어요. 19세기에 독일인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여러분 이 강좌도 예도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을 거야. 프랑스인들은 혁명을 했어요, 여러분. 알죠, 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열등감으로 독일에서는 철학이 발달했어요. 그게 독일 관념론입니다, 여러분. 쉘링, 헤겔, 여러분 봐봐. 칸트는 그 이전 사람이에요. 칸트도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지 알아? 프랑스인들은 실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인들은 거기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어. 독일인들은 관념으로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이게 달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독일적이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 다가. 한번 볼래? 니체는 독일적인 거를 상당히 자주 비판했고, 자기는 뭐야? 오히려 이 사람은 상당히 프랑스적인 글쓰기와, 그죠? 프랑스적인 문화를 좋아했고, 일평생을 독일을 떠나서 살다가 죽을 때가 돼갖고 독일로 돌아온 자야. 니체는 사실은 1844년도에 태어나서 1889년도까지 활동했던 자였어. 그 뒤에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잖아. 그래서 12년, 11년을 살다가 온순한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살다가 1900년도에 죽잖아. 그죠? 이 세상을 떠난다고. 그러니까 니체만큼 독일적인 것을 거부한 자는 없었어요. 자기는 그죠? 폴란드 귀족 출신이라고 말했을 정도야. 마르크스 역시 그렇습니다. 마르크스는 언제나 이 세계에 대한 변화를 생각했고, 자기가 독일에 귀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 이 사람 역시도 프랑스로 가서 혁명을 준비했고요.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자였어요. 그죠? 거기에서 유토피아 사회주의를 경험했고요. 프랑스의 혁명의 정신을 거기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역시도 독일적인 그런 사람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프로이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역시 그 언어는 결코, 그죠? 이 사람들의 독일적인 것들을 자기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독일어를 사용했고, 그 문화로부터, 그죠?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어. 상당히 독일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 그 문화가 없었다. 그 당시 독일은 특히 그리스 문화에 대한 엄청난 교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니체가, 여러분 봐봐. 니체가, 마르크스 역시도 그래요. 마르크스의 글쓰기가 수사하기 뛰어나고, 데리다가 백색 신화에서 니체의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 거기에서 나타나는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를 동전에 비유하면서 환상을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마르크스 역시도 경제철학 수고에서 화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한다고. 그 두 개를 비유적으로 백색 신화에서 데리다가 다루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마르크스의 글쓰기는 상당히 수사학적이었어요. 뛰어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고 있었다고. 그죠? 프로이트 역시도 독일 문화권에서 그 역시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은 그러한 정신분석을 의사로서 끝났지 정신분석을 철학으로까지 못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영향받았어요. 너무나 독일적이기를 원하지 않았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독일적인 것들을 따라갔던 자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사상으로 이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했어. 이게 달랐어요. 이게 이제 진짜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2000년도인가 이코노미스트, 이 영국 잡지입니다, 여러분. 이코노미스트에서 이 세계를 가장 강력하게 변화시켰던 철학자가 누구냐? 영국 국민이 뽑았던 철학자가 바로 칼 막스였어요. 그것이 영국의 경험론의 전통에서, 그죠? 또 다른
자본주의의 한 중심에서 칼 마르크스를 선택했다는 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세 사람 다 하는 세계를 변화시켰어. 세 사람은 만난 적이 없어. 그죠? 만난 적이 없지만 프로이트는 니체의 사유를 보고, 그죠? 이게 이제 루살로메의 영향인지 어떤지는 몰라. 니체를 알았어요. 니체를 좋아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니체는 프로이트 못지하게 정신분석학에 탁월한 통찰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니체가 천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물리학하고 연결되지. 이 본다라는 거죠. 보는 자의, 관찰자의 입장을 고려하기 시작한 게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차이라 그러면, 양자역학의 출발점이었다고 한다면, 그죠? 철학도 역시 마찬가지. 보는 자의 지관점은 생각하지 않았다. 이 혁명은, 그죠? 역시 니체로부터 하이데거를 지나서 독일에서는 엄청난 혁명이, 철학, 서양 철학의 핵을 그었던 거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해석이란 말이 나왔던 거야. 모든 게 다 해석인 거야. 알레스 이스트 인터프레타지온이. 모든 건 해석이야. 우리가 보는 건 다 해석이야. 그죠? 그게 어떻게 돼요? 특정 조건이 형성되면 예측 결과도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추론해낼 수 있다는 게 고전역학의 주장이잖아. 그죠? 뉴턴의 주장이야. 그런데 이제는 안 되는 거야, 그게. 그죠? 조건도 어떤 조건도 뭐야? 원인의 조건도 특정 가설에 의하여 조건 지어지지만 그 결과는 더 예측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혁명들이 나타났더라. 마르크스의 혁명은 뭐예요? 칼 마르크스의 혁명은 당연히 유물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연극론의 대가 브레이트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자기의 연극론에서 브레이트는 이런 말을 했어. 독일인들은 유물론조차도 관념적으로 사유한다. 유물론도 독일인한테 가면은 추상적이 된다 그래요.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이에요? 인간의 정신은 물질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혁명입니다. 이거. 맞죠? 여러분들 봐봐. 뭐 공자인 척하고 내가 선비인 척해도 물질적 조건에 의해서 인간은 영향받습니다. 그것이 공정하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야. 정신의 세계를 추구하는 자 역시도 유물론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혁명이죠. 그죠?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이야기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쇼펜하우와 니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놨어. 그러나 프로이트의 혁명은 뭐예요?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성에너지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망, 인간의 본능이 의식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또 다른 혁명이었어. 니체의 혁명은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니체의 혁명은 언어가, 그죠? 실제와의 관계를, 요게 이제 자연과학에서 말하지 못하는. 인간의, 자연과학의 언어는 수잖아, 그죠? 이게 이제 또 연결시키면 될 수도 있어. 근데 니체는 뭐야? 니체의
또 다른 혁명은 뭐야? 이게 포스트 모던의 혁명과 같이 갑니다. 언어 때문에 인간은 실제를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보는 것 자체가 은유로밖에는 못 보는 거야. 이것도 양자 물리학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니체 이후로 언어, 실제, 인식의 관계는요, 갈로치고 밖에는 이제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런 혁명들이 있어요. 무의식이 의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욕망이, 그죠? 충동이 인간의 이성을 자기도 모르게 지배하는 거예요. 니체는 이걸 문화의 속에 적용시켰던 거예요. 프로이트는 문명 속에 불만해서 에로스의 억압에 의하여, 에로스를 억압시켰던, 죽음 충동에 의하여, 타나토스에 의하여, 타나토스와 에로스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에로스를 억압시켰던 것이 바로 문명이 탄생된 거다 이러잖아요. 또 다른 해석이죠. 이런 것들은 니체한테서도 밥 먹듯이 나타나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니체를 좋아했던 거예요. 재미있죠. 세 사람은 만난 적이 없지만은 유사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인간의 비밀을 파헤치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외적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인간은 가면을 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이 세 사람의 특징. 이 세 사람은 예언자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이 가면을 완전히 벗기면서 예언자처럼 막 선언하는 거야. 프로이트한테는 덜합니다. 마르크스와 니체는 예언자였어. 이해가 되죠? 막 박살내는 거. 가면을 벗기는 거였어. 인간이 쓰고 있는 가면을, 그죠? 벗겨내면서, 인간의 본성을, 그죠? 여지없이 드러내는 게 이 세 사람의 특징이었어. 가장 다른 점은 니체는 체계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와 프로이트는 자기 자신의 사유가, 사상세계가 체계적이기를 원했어.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작품들 속에서 자연과학의 용어들을 밥 먹듯이 썼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사유의 발전이 하나의 거대한 체계를 이루기를 원했어. 니체는 이걸 거부했어. 그래서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는 자기 자신의 이전 작품으로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또 다른 작품을 인용하고 그걸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면서 체계적으로 만들기를 원했어. 근데 니체는 이걸 거부했어. 니체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새로운 곳으로부터 출발했어. 데리다는 이걸 좋아했어요. 내가 볼 때. 이해가 돼? 재미있죠? 혁명적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유들이. 그러니까 뭐야? 인식 좋아하네. 네가 인식하는 거는 네 무의식의 욕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네가 보는 거는 네가 보는 거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어. 절대적 진리와 절대적 대상은 없어. 네가 보는 거는 그래서 해석인 거야. 자유로운 공정한 시장의 거래라고? 아니, 거기에는 기만이 있었던 거야. 이 세 사람은 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게도 니체와 마르크스는 무신론자였지만은 예수의 정신을 상당히 실천한 자들이었어. 클래스가 느껴지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다 종교를 비판했어요. 니체는 곳곳에서 종교를 비판했고, 그 다음에 칼 마르크스 역시 그렇지만 해겔 법철학 서문에서 종교 비판을 강력하게 수행했고, 마치 바울을 연상시키는, 로마서를 연상시키는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환상의 미래에서 종교를 비판했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마르크스와 니체는 종교를 비판하면서도 가장 교회보다도 훨씬 더 예수의 정신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독특한 거예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종교 비판을 수행하면서 종교를 박살을 낸 거예요. 종교의 가면, 종교의 허례허식, 종교가 주는 어떤 그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데카당스한 거를 다 박살냈던 거예요. 이들은. 종교는 다 좋지만은 현실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환상적인 특징을 인간에게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가질 수 있는 타락과 가면과 표면과 인간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현실성을 마취의 세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면들을 싫어했습니다. 이런 혁명에 근거하여 프랑스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자들이 대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들레즈와 데리다는 니체를 가장 좋아했고요. 미셸 푸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락강한테서도 프로이트를 빼면은 락강이 나올 수 없었겠죠. 그죠? 심지어 락강은 뭐라 그랬어? 프로이트로 돌아가자 그랬어. 마치 루터가 성서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락강은 프로이트로 돌아가자 그랬어. 푸코의 역사, 계보학적 역사 해석은요, 니체의 계보학으로부터 대부분의 영향을 받았고, 들레즈의 존재로는 니체의 힘의 의지라고 하는 그 작품과 그 다음에 도덕의 계보학에 대한 해석, 심지어 안티오이디푸스는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으로, 그죠? 가족의 어떤 관계에 머물러 있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박살을 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니체를 좋아했습니다. 들레즈한테서 니체를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을 정도. 알투세르는 거죠. 이것도 포스트 모던 담론에 들어가죠. 그죠? 알투세르는 마르크스로 돌아가자 그랬고, 이 모든 글쓰기 하는 자들 중에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자들이 없었어요. 당연한 거겠죠. 그죠? 레비나스는 타자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폴 리게르 역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사실 리게르가 이 세 사람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기보다는 의심의 철학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프로이트 분석에서, 자기의 프로이트에 대한 연구에서 마르크스와 니체와 프로이트를 가면을 벗긴다. 의심의 철학자라 그랬어요. 그죠? 이 세 사람을 근거로 하여 포스트 모더니즘은 가지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줄리아 크리스테바 역시도 프로이트와 락강 라인의 정신분석학 없이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음. 지적, 바디우, 낭시에로 낭시는 어때? 마르크스 없이 이들이 글쓰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적이 좀 독특한 인간이야, 여러분. 이 해겔을 또 살려갖고 락강이랑 연결해가 독특한 마르크스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게 지적이잖아, 그죠?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방식으로 바디우는 또 어때? 공부할 게 너무 많죠. 이런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마르크스와 니체와 프로이트에 대한 모더니즘에 대한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서, 때로는 비판적으로 수용하여서 소시르의 언어학을 수용하고 레비스트로스를 재해석하고 또 비판하면서 자기들의 철학을 수행했던 거예요. 기표와 기의의 개념 몰라서는, 소시르의 언어학을 통과하지 않고는 포스트 모던 담론을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이유입니다. 재미있죠. 이런 방식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루어졌던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에 제한되어 있냐? 그건 아니에요. 고대 철학을 잘 알아야 돼, 여러분. 플라톤, 당연히 알아야죠. 이들을 까면서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스피노자도 잘 알아야 돼. 이런 게 어려운 거야. 데카르트, 칸트, 해결 갖고 왔는데 스피노자, 랄프니츠 다 잘 알아야 돼요. 들레즈는 휴메에 대한 해석도 탁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체 지형도를 보면 이런 방식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가다머 역시도 하이데거 라인에 서서 철학적 해석학을 주장하지만요, 그 역시도 이 양자물리학에서 말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성이라는 거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각각의 철학이 전부 다가, 그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철학자들 역시도 이 니체의 혁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당연히 프로이트도 그렇죠. 문학은 어때? 예술은 어때? 오늘날 프로이트 없이 문학 비평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 데리다와 푸코의 계보학적 역사관, 그 다음에 데리다의 해체론 없이 오늘날 문학 비평이 어떻게 가능해요? 오늘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혁명 없이 오늘날 예술 비평이 어떻게 가능해요? 아감베는 또 어때, 여러분? 이 미학에서 탁월한 위치에 서 있는 이 아감베네 철학 역시도, 그죠? 살아있는 철학자로서 이 사람도 중요하죠, 그죠? 미학뿐만 아니라, 호모사케르의 개념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서구의 지성인들은 대부분이 마르크스주의를 따라가지만 다 다른 마르크스에 대한 사유를 하는 자들이야, 전부 다. 독일의 비판 이론은 어때?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여러분. 그래서 니체의 이러한 존재론이라든지 생성의 존재론은, 그죠? 이런 모든 철학자들의 사유 속에 다 들어 있었던 거야. 양자역학하고도 맞아떨어지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도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신학 교수가 그랬대.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신앙의 적대가 된다 그랬대. 그래서 이걸 박살내야 된다 그랬대. 여러분 생각을 해봐.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슨 어떤 학자에 의해서 박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 예를 들면 이거야. 뉴턴의 세계관, 갈릴레오가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을 때, 성서의 진리를 고수하려고 했던 그 당시의 종교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가 이 과학자들을 어떻게 대접했어요, 여러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적대를 내서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라 20세기 이후에 니체로부터 이미 출발되었던 19세기 중반으로부터 나타난 서구 역사의 삶의 연관이었다고. 오늘날의 인간의 삶의 조건이에요. 이걸 어떻게 일개 신학자가 이걸 어떻게 적대를 내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죠? 속아 웃을 일입니다. 갈릴레오가 에프루시 모베를 외칠 때, 중세의 사유에 빠져 있었던 교회는 죽여버리려고 그래. 화형시키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시대의 사조를, 시대 정신을, 자이트가이스트를 어떻게 거부할 거야? 그래서 개토화 시킬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신학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니까. 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하나의 여담으로 예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불교의 존재론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도 강좌는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도가 1차 자료 강좌를 열어주기 위하여,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을 열기 위하여, 오늘날 지적의 텍스트를 읽기 위하여, 대부분의 강좌들을 미친 듯이 2년 동안 쏟아냈어요, 여러분. 그거는 예도가 이러한 니체의 사유로부터, 니체 전공자잖아, 그죠? 이런 니체의 글 읽기가, 니체의 원전 읽기가, 니체의 전집을 미친 듯이 읽었던 지난날의 세월이 없었다면, 이런 강좌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연결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바디우, 랑시에르 지적에 이르기까지, 아감벤에 이르기까지 이런 강좌들 하지 못했을까. 또 한 가지는 하이데거에 대한 존재화 시간을, 그죠? 이게 이제 아주 철학적이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근대의 비판적 관점에서, 양자 물리학의 혁명의 관점에서 읽으면서, 그죠? 이런 사유를 넘어서 서려고 노력했다라면,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면 이 강좌 역시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점들은 또 나중에 채우겠습니다. 얘도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이 사막의 철학자 예도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